자산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뭐 주식을 볼 때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투자라는 뭡니까?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거,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내 집 마련을 싸게 하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되어 있거든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이 올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사실 큰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위기냐면 가격이 빠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땐 거의 필연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이건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인데요. 한국은 23%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일단 지금 촬영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 빨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처럼 중국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빨랐고, 가계들이 엄청나게 빚을 단기로 많이 일으키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로 보면 리스크가 되게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은 역사상 없었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리서치 회사를 차렸고요. 이름은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독자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분들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자산시장이나 투자시장을 보실 때 현황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황을 주목하죠. 현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바닥을 찍었냐라는 관점은 가격을 보시는 거예요. 가격 더 안 빠질 거냐,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냐, 이런 관점인데, 사실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의 시장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망이나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시장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하락하다가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실예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원인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잠실 파크리오의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점으로 쭉 찍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2023년 올해 들어서 뚝 떨어진 집값이 상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최저점이 16.5억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16억 정도 하락했다가 최근에 23억으로 회복했습니다. 거의 뭐 6억 이상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올랐을까?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보다도 거래량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보시면 2023년도에 이 아파트가 86건 거래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2022년도에 이 아파트의 거래는 32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면 지난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죠. 이건 뭡니까?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도 잘 안 된다. 그거는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살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도 떨어지지만 거래량도 동일하게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올해는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수요가 증가할 때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고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고 내 집 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했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구나, 시장에.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했는지 저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과 거래량의 증가율을 비교해드린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 상관관계가 보여요. 지난해부터 가격이 올해 1월까지 빠지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다음에 인천, 세종 이런 순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구 이런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이 빠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던 지역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현해 드렸는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죠. 즉 가격이 빠진 폭이 클수록 거래량 회복이 컸고 가격 회복도 컸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최근에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집을 사는 거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요가 증가한 건 원인이 뭐다? 뭐 소득이 증가했거나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거나 뭐 투자자가 증가했거나 이게 아니라 가격이 빠져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가격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을 한번 봐볼까요? 서울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월간 평균 거래 증가 건수인데요. 가장 많이 증가한 서울에서 동네가 송파구입니다.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우측으로 쭉 길게 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은평구, 노원구, 강동구인데요. 이 송파구를 한번 관심 있게 볼게요. 왜 강남 일종의 지역에서 송파구가 가장 많이 거래가 증가했냐면 송파구가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이렇게 약간 주거 지역이 유사한 지역을 비교해보면 최근에 집값이 하락할 때 송파구가 가장 많이 빠졌고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어떻다? 수요가 다시 증가했고 가격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요가 회복하고 증가한 원인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전망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다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감소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 수요들은 실수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야만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겠죠. 그리고 또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또 불을 지핀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상반기, 특히 2월부터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일종의 특별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요. 그래서 2월 달에만 한 달 동안 뭐 17조 원이 넘는 신청 금액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대출을 받아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의 시장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거래량은 다시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향후로 집값 하락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다가 아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읽을 때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100% 정답은 없어요. 제가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원인 파악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다른 원인에서 찾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집값 오르고 그다음에 거래량 회복하는 건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시장에 투자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지면서 수요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이 원인 분석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결코 바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값 바닥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집값 바닥을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거 예측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근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집값 바닥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가격이 20, 30% 떨어졌다고 바닥일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절대 가격이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덜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의 절대 수준을 통해서 바닥을 얘기하고 저점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떨어진 게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죠. 대신 저희가 바닥을 근접할 수 있다는 건 거래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충분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들어오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그걸 저희가 집값 바닥이라고 일종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흥미로운 편인데요. 이거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최근에 이제는 조합 결성을 임박해 놓은, 그러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실거래 가격을 전무로 제가 일일이 다 찍어드린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7억 5천에서 1년도 안 돼서 11억 5천으로 오릅니다. 그죠? 엄청나게 상승해요. 우리나라 집값이 이래요. 갑자기 막 50%씩 오릅니다. 이건 뭐냐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또 1년이 좀 넘었는데 이 아파트가 갑자기 또 7억으로 빠져버려요. 와,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어요. 이 아파트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결국에는 이 7억 수준이 2013년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집값 바닥은 201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 7억대 가격에 다 와요. 그러니까 2008년에도 7억이 한 번 오고 2012년에도 7억이 오고 2013년에도 7억 원대가 와요. 근데 2013년 7억이 바닥이었어요. 그 뒤는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을 감안하면 그 7억대가 물론 가격만 보면 그때 사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사실 정확한 바닥은 2013년 7억인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7억이라도 2008년 7억대에는 조그만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7억이라도 그때는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2013년 7억에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바닥을 측정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회복한다면 그 시점이 가격 바닥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20, 30% 떨어진 게 바닥이냐가 아니고 예를 들면 20%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밖에 안 빠졌는데 거래량이 막 회복합니다. 그럼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그냥 포털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조회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 모든 거래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래 현황을 보면 한 건 거래되고 두 건 거래되고 세 건 거래, 그거 더하면 거래량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서비스하는 되게 서비스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주식을 볼 때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뭡니까?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거,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내 집 마련을 싸게 하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에 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해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의 변화를 보실 때는 거래량을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가 바닥이고 그때가 내 집 마련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때 사면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이 막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준비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으신 리스트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냥 멍하게, 집값 떨어지고 거래량 증가하면 사야지? 그거는 사실은 준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건 뭐냐면 살고 싶은 아파트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마련해 보세요. 그 아파트들의 가격과 거래량을 추세적으로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변화를 읽어보는 거죠.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성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변화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할 때. 특히 이렇게 집값의 변동성도 크고 향후로 집값이 빠진다면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주택자들도 이제 대출이자가 많이 오르면서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빚을 일으키고 뭐 영끌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값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큰 무리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무리하게 집을 급하게 팔 이유는 전 없어 보여요. 대신 아예 뭐 내가 거주도 안 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다? 그러면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내가 사는 집을 집값이 빠졌다고 해서 막 시장이 팔고 이러면 사실 거주의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는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갈아타기는 일종의 그 상황별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떤 분이 갈아타기가 유리하냐면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서 가격대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좋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내 집은 예를 들어서 2억 빠졌는데 이 집은 5억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10%가 빠진다고 그래도. 그러면 내 집을 좀 싸게 팔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인 경우 내가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살고 있는데 이 집값 하락폭이 더 컸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화시키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 사실은 이건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황, 쉽게 말해서 나의 포지션별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내가 옮기고 싶은 집이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옮기는 거다. 내 집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집도 빠졌으니까 어떤 희망을 갖냐면 그래. 조금 있으면 내 집은 오르고 저 집은 계속 빠진 상태로 있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의 집값은요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내 집은 오르고 내가 옮겨갈 저 집은 계속 빠져 있을 거야. 이건 그냥 단순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을 창업하시고 또 지금 무료 리포트로 계속 구독자들한테 보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부동산 정보나 리서치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을 짓는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이런 데들이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죠. 대신 무주택자들이나 청년,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시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비대시성을 줄여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잘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료로 주겠다. 대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출발한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무료 레포트를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무료로 주면 오히려 안 읽어. 유료로 해야 그게 돈 내니까 억지로라도 읽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해도 내용이 좋고 가치가 있다면 저 충분히 사람들이 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용의 문제지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의 보고서를 많은 분들한테 읽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는 밥벌이죠 뭐. 그래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는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광순의 복덕방의 레포트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 경제원탁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목표나 이제 아니면 꿈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걸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제가 광순회 복덕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독립 리서치 회사인데 뭐 회사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리서치 회사인데 저희가 회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일종의 캐치프라이즈죠. 그건 뭐냐면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복지라든가 이걸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면 스스로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막 돈을 써서 주식을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형식의 투자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대중화에 좀 앞서고 싶고 저희 목표가 뭐 회사가 엄청나게 잘 돼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절대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라면이 지금 1,500원에서 2,000원, 3,000원 올리면 비싸다고 생각이 되죠. 그건 쓰는 물건이니까. 그리고 쓰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또 생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되어 있거든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이 올라도 누군가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가 그 가격대에도 계속 일어나면 그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의미 있는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2020년과 21년도에 가격이 급등하니까 2020년, 22년부터 수요가 감소하죠. 이건 뭐냐면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득과 지금의 어떤 대출 수준으로 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당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절대 수준뿐만 아니라 그게 그 가격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의 수준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올라도 거래량도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그 가격은 싼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절대 기준보다도 상대 기준, 즉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적정 집값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정 집값이라는 거 판단도 사실 애매한데 일반 객관적인 지표로 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소득에서 지금 원리금 부담이나 가격 부담 수준을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보면 여기 집값에서 20% 정도 빠져야 집값 부담 여력 지수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한 20, 30%는 빠져야 된다. 그런데 일단 그거하고 별개로 거래량 측면에서 사람들이 거래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이 살만한 가격대는 저는 최근 집값이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이면 누군가 살 사람들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2019년 수준이 집값의 적정 수준, 특히 서울 수준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제 향후로 또 집값이 2019년으로 떨어지면 또 누군가 살 겁니다. 2019년 말 정도 수준의 가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또 이 가격대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뭔가 변화에 의해서. 근데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수준으로 일단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소득 수준이 2019년도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소득 수준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오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대출을 껴서 다 집을 사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 20, 30대나 40대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이분들이 집값이 오를 때 사는 건 현재 소득 수준도 중요하지만 미래 소득을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수요 계층이 젊어진다는 건 뭐냐면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뭐 20, 30대나 40대 초반에 집 산 분들이 많아지는 건 미래 수요를 당겨서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약간 소득 수준이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 미래소득을 당겨서 지금 사면 이 집은 이제 향후로 이 집값을 버텨주려면 10대가 사줘야 돼요. 근데 10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집값에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당겨서 샀다. 미래소득 최근에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하락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동산 시장 특징은 전국적으로 많이 빠지는데 특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빠져요. 뭐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3구에도 집값이 갑자기 30% 이상씩 빠지니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왜냐면 7, 8개월 안에. 그 점이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인데 그거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과거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속도도 빠른 거죠. 이게 모든 자산시장은 그래요. 빠르게 오르면 빠르게 빠지고 천천히 오르면 천천히 빠지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급하게 빠진 것도 있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죠. 이게 변화가 큰 게 사실은 가장 큰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서브프라임하고 약간 유사해 보여요. 그건 뭐냐면 일단 서브프라임 때 충격은 이제 두 가지가 이유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이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나면 금융시장의 위축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급등한 지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일종의 금융시장의 영향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서브프라임 때하고 좀 유사할 수 있을까?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 한국의 집값의 특징이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반복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또 급격하게 회복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빠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7, 8년간 갈 수도 있습니다. 2007년 이후,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 모델하고 조금 유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저성장 기조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인구 감소라든가 저출산, 저성장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건 아니고요. 그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저출산 상황이 갑자기 올해부터 애를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안 낳았다는 거고 그게 정도가 조금씩 심해진다는 거고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저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막 5, 7%에서 지금은 3%, 2% 꾸준하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지속적인 변화는 변동 요인이 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의 변동을 일으키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변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이에요.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장기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도 예를 들어서 집값 빠지면 하는 거고 집값 막 빠지고 막 남들은 집값 빠져서 사고 있는데 나는 인구 감소해서 저출산해서 안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기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 장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저출산이 진행되고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막 살기 좋고 기후가 훨씬 더 좋아져서 다른 나라 막 더운데 우리나라에 막 외국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3년과 5년만 전망합니다. 그 이상을 전망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전망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라든가 저출산 영향을 변수에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또 추세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훨씬 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투자 가치가 중요한 자산으로 변할 거예요. 사용보다. 왜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라면 그 10억 중에서 5억은 사용 가치고 5억은 투자 가치인데 이 투자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값의 변동성도 커지겠죠. 그렇죠? 사용 가치보다도 투자 가치가 변화가 자주 하니까. 사용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변동되면 내가 집을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what보다 when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사는가보다 언제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왔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실 때 어디 입지나 뭐 교육이나 뭐 교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동폭은 적다. 그렇다면 언제 살 건가가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살 건가? 아니면 집값이 좀 더 빠졌고 거래량이 회복할 때 살 건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어차피 네가 집 살 건데 무주택자가 집 살 건데 언제 사도 괜찮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시대가 오고 그래서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부동산 불패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에 진심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뭐 절대 기준은 없지만 일단 이게 노령화가 되고 모든 세대들이 은퇴 시점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동화가 쉬운 자산을 확보를 해야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사실 큰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위기냐면 가격이 빠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막 자산을 80%, 90%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향후 돈이 막 필요해요. 근데 시장에 내놨는데 팔리지를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유동 자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거의 필연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좀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유동화가 좀 쉬운 자산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은퇴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은퇴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뭐 좀 당위론적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자산을 좀 줄여서 유동할 수 있는, 유동화가 좀 쉬운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옳다,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집집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높은 가계부채율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원래 높았어요. 그래서 가계부채의 절대량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저는 경제 전체를 판단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문제됐어요. 근데 왜 문제가 안 터집니까? 그건 뭐냐면 젖대 수준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 가계부채의 증가가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무조건 대출 일으켜서 사는 건데 그럼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 일종의 가계부채도 큰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절대량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뭐 110%고 GDP의 120%고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증가 속도입니다. 이건 모든 나라의 공통된 점이기도 하지만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죠. 근데 보시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인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로 비교해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이 한국은 23%포인트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계부채 받아서 뭐 했냐면 집 사거나 코로나 때 생활자금 쓰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촬영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어요. 중국은 공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가 안 돼요. 근데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부동산 문제가 터질까요? 그건 뭐냐면 이것처럼 중국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빨랐고 가계들이 엄청나게 빚을 단기로 많이 일으키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로 보면 리스크가 되게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은 역사상 없었고 또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금리도 못 올리고 오히려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높으면 두 가지 선택이에요. 이 부채가 부도가 나거나 쉽게 말하면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 끄면 뭐가 줍니까? 수요가 줄어요. 가계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가계 소비가 줄면은 경제가 위축되고 사실은 저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한국도 이 상황을 잘 회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 또 경기 침체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사실은 지금 줄여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가계부채 일종의 특례를 주면서 가계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라고 막 했거든요. 가계들은 더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여야 되는데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계가 이거 빚을 떠안고 망하든지 망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우려 있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지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역전세 때문에요.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세금이 잘하면 전세금도 뛸 수 있어. 전세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근 1, 2년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전세 제도가 일종의 굉장히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전세 제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도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니까요. 비중이 달라질 뿐이지. 뭐 전세가 조금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또 하나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이 엄청나게 지금 이미 있는데 그걸 대체하려면 어떤 다른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없어질 수 없다. 당위론적으로 집값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갭 투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당위론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위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없어진다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전세는 없어질 수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전세 때문에 어떤 수요가 생겼냐면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살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 나섭니다. 왜?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IMF 시기에 역전세난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이미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5%, 20%씩 빠지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역전세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그리고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를 이제는 분석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런 역전세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지속되는 거고 이 역전세 문제가 커지면 두 가지 시장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감소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갭 투자가 지금 시장에 크게 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변화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돌려줘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당연히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투자 수요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즉 다시 정리하자면 투자 수요 감소와 그리고 매물의 증가를 일으킬 개연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집값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신 분들 되게 큰일이 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갭 투자의 방법이 한 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갭 투자라는 거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10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5억이 있잖아요. 근데 내 돈 5억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투자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10억짜리 살려면 10억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면 5억만 있으면 사니까 10억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5억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5억 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 투자가 성행할수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집값과 전세가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 역전세 회복도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지난달보다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다? 2년 전 가격보다 중요한 거야.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냐. 전월보다는 올랐어도 2년 전 가격보다 이게 더 떨어져 있으면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전세는 2년마다 계약하잖아요. 주택은 매월 거래되니까 매월 가격이 중요해요. 근데 전세는 매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월마다 전세를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2년 전 가격보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2년 전이 왜 중요하냐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가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월별로 조금 회복하더라도 이 격차는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채를 내서 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메꾸면 어떤 영향이 벌어집니까? 그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은행에 대출 없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을 일으키면 어디에 노출돼요? 금리 인상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동안 금리가, 대출 금리가 2%에서 막 4%, 5%, 6% 올라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었어요.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금리 오르는데 근데 왜 집 안 팔았지? 나 이자 비용 안 내는데 왜 집을 팔어? 그런데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보유하게 돼요. 그죠? 그게 일정 비율이라도? 그러면 금리 인상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고민이 시작한 거야. 집값은 100만 원 오르는데 이자를 막 200만 원씩 내기 시작해요. 그럼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자 비용 한 푼도 안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전세라든가 전세 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매물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표현보다도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이 역전세 문제가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추세적인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막 전세 가격 떨어지면 바로 매물 나오고 막 시장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불가피하다. 근데 역전세가 다시 집값에 미치는 건 시차도 존재하고 정책으로 이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점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거래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역전세 문제가 나서 집을 사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역전세 문제는 날 거다. 근데 또 집값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집값이 하락하고 또 거래량이 회복할 때를 또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 중에 가장 유일한 제도가 전세 제도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약간 이득이 되어서 생겨난 것 같은데 전세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이 전세제도가 생겨난 건 뭐냐면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게 제 이론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추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제도는 제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도라는 거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걸 제도라고 하죠. 근데 전세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한국에서. 근데 왜 생겼냐면 이게 중요한데 한국에 대표적으로 막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아파트들이 만들어지죠. 왜냐면 지방에서 막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 도시로 집중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다 판저촌에 살고 이러니까 정부가 아파트를 개발하고 주택 개발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변화가 전 세계에 다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될 때 신도시가 개발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면 집을 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이 필요해요. 주택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모기지가 발생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금융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개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월급 봉투를 노란 봉투에다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소득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측정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줍니까? 부동산의 담보대출도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지는데 그 집값 떨어지면 은행은 파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종의 주택 모기지가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지어졌는데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결국엔 전세 보증금이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 집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된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쓰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집을 쓰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누군가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전세금이 유리한 제도였던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일종의 임대인은 전세금이 유리한 제도였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이 여기서 궁금해요. 서로가 유리해야 이 제도가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왜 전세금이 유리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월세를 안 내니까 목돈 마련이 가능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은행 이자율이요 10%대 15%였어요. 충격적이죠. 전세금을요 은행에 그냥 넣어놔도 월세 이상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맡겨놓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월세 내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월세 내면 돈이 남는데 합리적인 경제 조치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입자들은 월세를 안 살고 전세를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어른들은 자꾸 전세를 살아야 목돈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할 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흥미롭죠. 은행을 못 믿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막 자영업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꼭 한두 명은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비일비재했냐면 자꾸 돈 꾸러와. 갑자기 형이 와서 저한테 야 광수야 내가 이번에 사업하니까 너 돈 좀 꿔줘라. 너 은행에 돈 있잖아. 그거 꿔줘. 내가 이자보다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막 보증 쓰고 빚 보증 쓰고 이게 파산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광수야 나 돈 좀 꿔줘라 그랬는데 형 나 가진 돈 전부 다 전세금이야 라고 하면 돈 꿔줄 수 있습니까? 못 꿔주잖아요. 전세로 내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 이 목돈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거죠. 전세금이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요. 안 불어나는데도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무도 전세금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또 담보로 대출도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으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임차인들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선호했던 겁니다. 임대인, 특히 집주인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장점이 있고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 전세 제도가 굉장히 보편화된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논문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주장 안 하는 사실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죠.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개인의 삶이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그게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건 어쨌든 집값이나 시장 변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해야지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건 그냥 자기 위안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을 못 읽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계속 시점은 온다.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읽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해 보여요. 일단 나의 포지션하고는 그거하고 별개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집값 폭락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돼요. 내 바람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반대로 막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비싼 집을 대출받고 사놨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집값은 계속 올라라. 제발 올라라. 그래서 오른다는 사람 얘기만 듣고 집이 없으면 집값이 빠진다는 사람 얘기만 듣고 이러죠. 사실 이게 별개거든요. 내 의지와 내 상태하고는 다르게 집값은 움직이고 변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보시라. 여러분들의 고통과 불행지수와 행복지수하고 별개로 시장을 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장은 변할 거다. 내가 집이 없어도 집값은 오르고 그때 절망했을 때가 또 고점이 돼서 집값은
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변화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던 거예요. 계속 오르는 자산 시장도 없고 그리고 계속 빠지는 자산 가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없으면 빠질 때를 고민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많이 갖고 계시면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유동화시키고 자산을 마련해서 노후 준비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원탑에 처음으로 출연했는데요. 요즘 또 시장의 변화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계속 강조하지만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민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광순의 복덕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한번 메일 보내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